깊이가 다른 경제 콘텐츠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5월 16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미국의 CPI가 조금 둔화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최고치, 역사상 최고치를 종가 기준으로 기록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우리 시장도 좀 이런 훈풍을 맞아서 잘 좀 오늘 갔으면 좋겠는데 또 어떻게 될지는 또 이따 오프닝 벨 라이브에서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죠. 그 전에 오늘 아침 라이브에서는요, 먼저 류종은 기자와 함께 오늘 뉴스3 세 가지 뉴스를 정리해 드릴 예정이고요. 박병창 이사님 오늘 시장 이야기, 아마 미국 증시에 이어서 우리 시장도 좀 괜찮을 것 같으니까요. 네, 좀 괜찮은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 권순우 팀장이 또 큰 거 하나 물어왔습니다. 네, 그 이야기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뉴스 3 경제 뉴스 세 가지 정리해드린 시간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프로TV의 류종은 기자 나와 계시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류종은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 잘 쉬셨어요? 네? 어제 잘 쉬셨어요? 저는 쉬진 않았습니다. 네, 안타깝네요. 네. 네, 쉬는 게 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일해야죠. 맞습니다. 어제 류종은 기자는 좀 쉬셨는 모양이죠? 저는 어제 집안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셨습니까? 네, 애기들도 챙겨야 되니까요. 회사가 좋죠? 네. 네, 그러면 오늘 류종은 기자와 함께 먼저 미국 증시 마감 상황부터 좀 보고 갈까요? 네네. 네. 뉴욕 증시는 어제 또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네. 지금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전일 대비 이제 0.88% 올랐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4% 올랐습니다. 이제 그리고 S&P 같은 경우에는 1.17% 오르면서 이제 5,308.15포인트를 기록을 했는데 5,300 넘었군요. 네, 이게 지금 S&P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만 23번째 역대 최고가를 갱신을 했고, 야. 다우 지수도 18번째, 나스닥은 8번째 이렇게 종전 기록을 경신을 했다고 합니다. 네.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역시나 이제 CPI가 전년 동월 대비는 이제 한 3.4% 올랐는데 전월 대비 한 0.1% 빠졌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금리 인하에 대한 좀 기대감도 좀 커지게 됐고, 더군다나 이제 건설 경기가 조금 부흥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아무래도 조금 기대감이 많이 이번에 포함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 주식 시장도 여기에 영향을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네. 네. 미국 증시가 역대 최고점을 지금 기록하고 있고요. 네. 그 비트코인도 아마 한 7% 이상 이렇게 아마 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65,000달러를 회복을 했다 이런 기사가 좀 있던데, 확실히 자산 시장이 전체적으로 조금 부스터를 좀 다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요거 아무래도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뭐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된 결과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네. 뭐 나스닥이라든지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금리에 관해서 되게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는 거다 보니까 네. 지금 바로 확인을 해보니까 벌써 66,000달러를 넘었다고 나오거든요. 네, 실시간으로 엄청나게 오르다 보니까 조금 무섭기도 한데, 어쨌든 좀 국내 주식 시장에도 사실 요즘 외국인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하니까 이제 해외 금리가 이제 국내 금리에도 영향을 주고, 네. 조금 좋은 소식이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뉴스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떤 뉴스부터 가볼까요? 네, 첫 번째 소식은 이제 오늘 아까 새벽 6시에 이제 속보가 실시간으로 들어왔는데, 네. 푸틴이 이제 중국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푸틴이 중국에? 네. 지금 푸틴이 5기를 맞이를 했잖아요, 최근에. 5번째 임기를 네.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이제 3번째 연임을 한 시진핑을 만나러 이제 베이징에 도착을 했다고 하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뭐 독재자라고도 할 수 있고 지금 가장 최장기 집권을 하고 있는 두 지도자지 않습니까? 네네. 더군다나 이제 러시아와 중국이 특별 관계이기 때문에 이번에 들어왔는데, 사실 푸틴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지금 형사적 체포 영장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사실 국제 무대에 잘 안 나가고 있습니다. 체포영장이 참 서구권에는 네. 떨어졌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년 10월 달에도 이제 베이징에 처음 갔었고, 네. 이번에도 이제 베이징에 가면서 두 지도자가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에 대해서 지금 많이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일단은 양국이 올해로 이제 수교 75주년을 맞이를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이제 하는 일정들이 바로 이제 75주년 기념 공연을 가지고요. 그리고 나서 푸틴 대통령이랑 시진핑 주석이 이제 공원을 산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차를 마시고 한 45분 동안
비공식 대화를 나눌 예정이고요. 아, 차를 마시는 건 위험한데. 그렇죠. 푸틴의 차는 항상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홍차는 아니겠지. 녹차겠지. 이번에는 어쨌든 시진핑이 준비를 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뭐 그런 위험은 조금 덜할 것 같기도 하고요. 루이보스 차 정도로 가겠습니다. 보이차 좋지 않을까요? 보이차. 네, 중국은 네. 보이차니까.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양측 대표단이 비공식 만찬을 열 예정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어떤 이야기를 할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는 조금 나오질 않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번에는 75주년 수교를 조금 기념을 하고 그리고 이제 5기 그리고 3년임에 대한 좀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러시아는 중국과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서방 쪽으로 이제 에너지 가장 큰 수출 품목인 에너지 수출을 이제 다른 데로 잘 못하니까 그렇죠. 중국 쪽으로 이제 많이 좀 넘기겠죠. 네. 네. 그리고 또 중국은 또 러시아에 수출할 게 또 많죠. 미국의 수출길이 막히니까. 맞습니다. 네. 예, 소비재라든지 뭐 여러 공산품들 많이 아마 러시아 쪽으로 넘기고 이러면 사실 두 나라가 뭐 상부상조죠. 그렇죠. 예. 네. 안 그래도 지금 양국 간의 지금 교역 앱 자체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하거든요. 한 5년 동안에 2배 정도 늘었고 네. 지금 러시아의 가장 큰 교역 국가는 중국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한 4번째로 큰 교역 국가라고 하고요. 1년 동안에 양국 간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무역 규모가 약 한 300조 원 된다고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300조 원 가량 지금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 다들 러시아가 무역적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어쨌든 숨통을 뚫어주고 있는 곳이 러시아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국가 간에 지금 굉장히 긴밀한 관계인데 앞서 말씀하셨듯이 미국이 요즘 중국을 많이 때리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전날에 지금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관세를 100%를 매긴다고 하고 네.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또 반대로 지금 러시아에는 자동차가 없어요. 자동차 기업들이 다 떠났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공장들이 다 문을 닫았고. 우리 현대차도 떠났고. 그렇죠. 네. 대부분이 지금 굉장히 뭐 몇 원 못 받고 갔잖아요, 사실.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과잉 생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를 어쨌든 서방 국가로 지금 많이 보내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돌파구로 지금 러시아를 조금 선택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푸틴이 이번에 가서 이제 하는 좀 약간 일정들을 봤을 때 미국이 조금 싫어하거나 좀 약간 신경 쓰일 만한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베이징이랑 하얼빈 두 곳을 이번에 좀 방문을 한다고 하고요. 베이징하고 하얼빈? 네. 하얼빈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겠지만 러시아랑 굉장히 가깝잖아요. 위쪽에 있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동방의 모스크바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은데 네. 거기에 이제 하얼빈 공업대학을 좀 간다고 합니다. 푸틴이? 네. 하얼빈 공업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중국의 그런 이제 기초과학과 첨단 기술을 좀 약간 중심이 되는 그런 공대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곳에서 이용한 나오는 뭐 여러 기술들에 대해서 사실 미국에서는 굉장히 좀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곳을 푸틴이 직접 방문한다는 거는 양국 간에 어쩌면은 앞으로 이제 첨단 미래 기술 관련해 가지고 네. 조금 더 이제 두 국가 간의 좀 돈독함이 좀 더 커지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도 조금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 스위프트라고 아시겠지만 지금 네. 달러가 막혀 있잖아요, 사실. 국제 통화 결제 시스템이죠. 아, 네, 정확합니다.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쨌든 위안화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지금 러시아가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네. 이거 관련해서도 이번에는 조금 이야기가 나오면서 새로운 또 결제 통화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 조금 뭐 만들어가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도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들 뭐 관심을 가지는 거는 최근에 이제 러시아와 중국 간의 관계는 예전부터 좋았지만 네. 여기에서 항상 꼈다 빠졌다 하는 게 바로 북한이잖아요. 이제 뭐 러시아는 사실 최근에 좀 북한을 의도적으로 약간 배제를 하려고 했었는데 네. 뭐 중국과의 관계가 조금 좋아지는 걸 보면서 이제 다시 북중러의 어쩌면 신냉전 구도가 다시 한번 조금 강화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전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원래 예전에는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뭐 영토 분쟁 같은 것도 좀 있었고 또 사회주의 국가들 누가 넘버 원 하느냐 이제 여기에 대해서 경쟁도 좀 했었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 중국과 러시아가 요즘처럼 사이가 이렇게 가까워질 거라고는 예전에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은데 하여튼 많이 좀 요즘
좋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어쨌든 미국이라는 공통의 이제 적이 그들은 갖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겠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일본과 관계가 또 굉장히 많이 깊어졌지 않습니까? 미국, 일본. 네. 네. 뭐 원래부터 일본이 미국을 잘 따랐지만 요즘 미국이 조금 더 챙겨주는 그런 분위기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과 일본 그리고 이제 서방 국가 간의 약간 그런 전선 그리고 이제 북중러가 다시 한 번 더 뭉치게 되면은 신냉전에 대해서 좀 약간 우려하는 바들이 조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이제 푸틴이 어쨌든 시진핑과 만나서 5연임 아주 5기 그리고 이제 3년임을 한 그런 이제 지도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쏟아낼지가 지금 오늘 오후부터 아무래도 이제 며칠 동안 계속 뉴스거리에서 많이 회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래서 러시아 푸틴이 중국의 시진핑을 만난다. 그래서 하얼빈과 북경에서 두 군데에서 이제 만남을 갖는다. 이런 뉴스를 전해 주셨고요. 두 번째 뉴스 가볼까요? 네. 다음 뉴스는 요즘 뭐 며칠 내내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네. 챗GPT 4.5가 나왔지 않습니까? 옴니아라고 하는. 챗 GPT-4 네. 5. 4.5. 네. 네. GPT 4.5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구글이 또 어제 또 이제 연례 이제 개발자 회의를 열었는데 거기서 또 이제 GPT-4.5에 대항할 수 있는 또 제미나이의 새로운 기술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아, 그래요? 특히나 이제 제미나이가 지금 사실 좀 많이 밀린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제 이번에 GPT-4 같은 경우에는 어쩌면은 약간의 사람의 감정을 조금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보여주면서 영화 허 이야기 많이 나오거든요. 네네. 사람과 교감을 할 수 있고 감정을 서로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약간 감정적인 AI가 드디어 나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GPT보다는 이번에 제미나이의 개발자 회의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보면은 조금 우리는 스마트함 그리고 이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디바이스라든지 그리고 이제 서비스가 많다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많이 보여줬습니다. 이번에 보여줬던 것 중에 하나가 뭐 예를 들면은 뭐 이제 그 내가 자동차 번호가 기억이 안 나요. 차를 이제 찾다가 네. 그런데 이제 갑자기 기억이 안 날 때 그 제미나이한테 내 차 번호가 어떻게 됐지라고 물어봤을 때 네. 제미나이가 내 차 번호를 어떻게 기억을 하냐면은 평소에 내가 많이 이용을 하는 서비스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예를 들면 우리가 주차 등록할 때 많이 차 번호를 많이 누르잖아요. 아니면 이제 내가 내 차를 많이 찍을 거니까 차에 있는 번호판에 있는 번호를 얘가 기억을 해서 당신의 차 번호 정프로님의 차 번호는 뭐 1, 2, 3, 4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빨리 찾아라는 그런 걸 도와줄 수 있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차 번호 기억 안 날 정도면 이런 거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모르죠. 이렇게 또 나이 많으신 분들은 또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비밀번호가 당황하면 생각이 안 날 수도 있고 있죠. 그럴 수도 있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도 도와줄 수 있다고 하고요.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요즘 대화하는 걸 많이 해요. 사람들이 외로운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GPT-4가 이번에 되게 많이 좀 각광받았던 거는 대화를 할 때 나의 감정을 어루만져주는 그런 느낌을 준다라고 했는데 감정 뭐 이렇게 톤 같은 걸로 그렇죠. 어루만져주나? 뭐 웃어주기도 하고 동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많이 해주면서 어쩌면 진짜로 사람과의 대화하는 그런 느낌을 줬다는 거예요. 대박 뭐 이런 거 해주고. 네. 그렇죠. 뭐 아직까지 한국어는 좀 못하기 때문에 대박은 못하겠지만 뭐 다른 영어적인 부분에서는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친구적인 느낌보다는 약간은 비서라든지 부하 직원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준대요. 말 그대로 어시스턴트의 그런 역할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 부하 직원에서 가장 갖춰야 될 덕목 중에 하나는 정확해야 되는 거잖아요. 부하 직원이? 네. 아닌가요? 비서는? 네. 이제 내가 까먹고 있는 일정이라든지 내가 몰랐던 일 그리고 내가 물어본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미나이가 이번에 좀 개발자 회의에서는 조금 더 뛰어나다는 그런 이야기를 조금 많이 해줬습니다. 그래요? 특히나 이제 제미나이 1.5%라는 게 이번에 공개가 됐는데 거기서는 이제 1500페이지 분량의 문서를 한 번에 이해를 하고 또 이제 100개의 이메일이나 1시간 분량의 동영상을 한 번에 요약을 해서 보여줄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감정적인 부분을 이번에 먼저 GPT가 하루빨리 내보였다 보니까 우리가 같은 이야기를 해서는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으니 우리는 다른 방향에서 조금 더 똑똑하고 조금 더 이제 스마트하면서 정확하다라는 걸 좀 많이 보여줬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GPT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GPT가 아니라 그 제미나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앞으로 나올
그 앞으로 이제 향후 새롭게 나올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스트라라고 하는 이제 프로젝트가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네. 이게 바로 이제 GPT-4에서 보여줬던 그런 어떻게 보면 감정적인 부분이라든지 실제 사람과 대화하고 사람이 이야기를 도와주는 약간 그런 느낌을 이야기해 줬는데 이거를 발표할 때 발표자가 조금 눈길을 많이 끌었습니다. 우리가 사실 AI라고 하면은 GPT, 오픈 AI 이거를 지금 많이 떠올리는데 조금 더 시계를 뒤로 돌려보면은 이세돌과 바둑을 뒀던 구글의 딥마인드. 그렇죠. 딥마인드의 알파고가 기억이 나시죠? 네. 알파고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제 딥마인드의 허사비스 기억하시죠? 허사비스. 네. 허사비스가 이번에 그 아스트로를 이야기를 할 때 등장을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GPT가 지금까지 나왔을 때 어떻게 보면 2년 전부터 지금 AI, 특히나 이제 AGI라고 하는 이제 일반 인공지능에 대해서 지금 주도를 해나가는 모습인데 지금 구글이 이 부분에서 많이 밀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스타성이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구글이 대표 주자로 내세웠다가 떨어지고 내세웠다가 사라졌거든요. 네. 결국에는 딥마인드 이번에는 허서비스를 내놨습니다. 근데 허서비스가 이번에 보여주면서 이제 오픈 AI에 대적할 수 있는 이제 최적의 전문가는 이 사람밖에 없다라고 구글 쪽에서는 이번에 되게 강조를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서비스적인 측면에서도 허서비스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그런 이미지 자체가 정확함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감정적인 부분까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더해진다면은 어쩌면은 올트만의 오픈 AI보다도 훨씬 더 높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지금 미국 쪽에서는 많이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GPT-4o 같은 거 올트만이 발표한 GTP 이번 버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응답 속도가 뭐 거의 실시간으로 네. 나오면서 사람과 마치 대하는 것처럼 될 수 있는데 요번에 이제 구글에서 내놓은 거는 그것 쪽보다는 좀 더 사람의 감정을 실어서 그래서 마치 진짜 사람이랑 대화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사람이랑 대화하는 것처럼 하는 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을 때 하나는 정말 실시간으로 막 대화를 하면 이것도 사람처럼 느낄 수 있을 거고 그렇죠. 하나는 감정이 막 실려서 뭐 어떻게 진짜 뭐 이제 이런 것만 나오다 보면 그게 또 이제 사람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테니 여튼 뭐 두 가지 다 아마 양쪽에서 시도는 할 텐데 어느 쪽이 조금 더 먼저 사람들한테 선택을 받는지는 뭐 서비스 시작되면 이제 결정이 좀 나겠죠. 뭐. 그렇죠. 이게 사실은 이게 AI라는 게 지금 아직까지 기술 경쟁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기술 경쟁이 끝나고 나면은 가격 경쟁과 서비스 경쟁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더라도 비싸면 못 쓰고 네. 이거를 쓸 수 있는 디바이스라든지 소프트웨어 같은 게 많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사실 뭐 많이 쓰세요? 이런 인공지능요? 인공지능 기술들을? 뭐 가끔 그냥 재미로 한 번씩 써보긴 하는데. 그렇죠. 재미로 써보죠. 예. 대부분 사람들이 재미로 많이 써봐요. 예. 근데 그리고 이제 뭐 업무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돈을 내고 유료 버전을 사서 뭐 정말로 코파일럿 같은 걸 쓴다든지. 제미나이가 좀 더 앞선다는 얘기일까요? 서비스적인 측면에서는 현재로서는 제미나이가 조금 유리한 측면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 재미를 쓰니까. 네. 이런 거 할 때 감탄해야 진짜 제대로 된 AI 비서 아닙니까? 저는 AI 비서가 아니라 사람이라서. 사람이니까. 더군다나 기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외신 쪽에서는 평가를 할 때 조금 더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어쨌든 오픈 AI가 조금 앞서가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이거를 도입할 수 있는 서비스적인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구글이 유리하지 않겠냐. 지금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거를 쓰는 사람들이 20억 명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서 또 축적되는 새로운 또 AGI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좀 무시할 수 없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로봇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봇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여기에서 경쟁이 될 게 어쨌든 로봇은 이제는 뭐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왔다고 봐요. 지금 뭐 테슬라의 옵티머스라든지 아니면 뭐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최근에 선보여줬던 아틀라스 새로운 뉴형 신형 아틀라스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신기하지 않나요? 되게 무슨 관절이 없는 것처럼 움직이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이제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올라왔으니까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두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런 게 칩이라든지 소프트웨어가 중요해지는데 그 부분의 경쟁이 많이 치열해질 거라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매일 쓰고 있는 스마트폰. 스마트폰이 이제 지금 어쨌든 갤럭시가 먼저 온 디바이스로 약간 치고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나올 스마트폰 아이폰에다가 챗GPT를 넣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챗GPT를 넣겠다는 거는 이게 아직까지 온 디바이스 형태인지 클라우드 형태일지는 나오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오픈 AI 쪽과 이제 어쨌든 여기는 전선을 형성을 한 거고요. 네. 그 갤럭시는 한번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서클 투 서치 같은 기능 같은 네네네네. 경우에는 사실상 구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제 또 갤럭시 진영은 그러면은 구글 쪽과 또 같이 갈 수가 있어요. 나중에 됐을 때 이제 온 디바이스든 클라우드 방식인을 떠나서 그런 그 GPT와 그리고 제미나이 쪽에 그런 경쟁 관계가 됐을 때 네. 어떤 디바이스가 더 많이 쓰일지 그리고 이제 어떤 디바이스가 이제 사람들이 조금 더 좋아할지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뭐 로봇 쪽은 점점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결합이 되면서 더 좋은 성능을 많이 내긴 하겠습니다만 네. 상업적인 성공의 가장 큰 핵심은 누가 먼저 성인 서비스 쪽에 앞서가느냐. 네.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성인 서비스 첫 번째. 네. 그 다음 타자로는 설거지, 청소, 빨래. 요거 먼저 하는 친구들. 여기가 저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가장 성공의 1, 2등을 아마 다투게 될 것이다. 전 그렇게 또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간 오픈 AI가 유리한 것 같기도 하네요. 오픈 AI가 유리합니까?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감정적인 부분을 잘 어루만져 주는 걸 좀 강조를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네네. 이제 아스트로가 나왔을 때 또 어떻게 될지도 한번 또 기대를 해봐야겠죠. 네. 네. 자, 하여튼 굉장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이 네. 로봇 또 AI 관련해서 미국 기업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글로벌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경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지금 따라잡고 있는지 여기서 또 전문가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기로는 네. 사실 이게 기술 경쟁으로 갔을 때 약간 어쨌든 언어적인 한계가 있어요. 미국권 이제 여기도 이제 오픈 AI든 구글이든 미국 영어를 쓰는 영미권 국가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를 쓰는 나라가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 데이터를 가져오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를 쓰는 사람들은 우리 5천만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약간 한계가 있기는 한데 네. 약간 이 부분에서는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들과의 다른 또 지역 특화된 서비스 그리고 이제 한글에 특화된 서비스는 우리가 조금 더 잘한다고 해요. 이번에 이제 구글 개발자 회의 자체에서도 영어로 질문을 하고 영어로 물어보고 영어로 텍스트를 넣었을 때는 거의 확실한 답이 나오는데 한국어로 물어보면 모른다는 거죠. 한국어에 대한 대응력이 그만큼 없고 이게 데이터를 쌓고 기술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 데이터가 많이 안 쌓이고 기술력이 떨어지고 부정확해지면은 쓰는 사람이 없죠, 사실은. 그러면 이거는 뭐 있으나 마나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뭐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버 X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은 아직까지 기회를 완전히 잃은 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잖아요. K-팝이라든지 요즘 한류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들이 쓸 때 구글 제미나이를 쓸 거냐, 네이버 하이퍼클로버 X를 쓸 거냐는 나중에 가봐야 알겠지만 어쩌면은 우리가 이제 영어를 배우려면 한국에서도 배울 수 있지만 굳이 미국을 가고 필리핀을 가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외국에서도 한국 서비스를 쓸 때는 일부러 네이버에 접속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완벽하게 뒤처졌다라고 지금 단정짓기는 조금 이르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공지능을 둘러싼 각사의 신경전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고요. 세 번째 뉴스 가볼까요? 네. 다음 뉴스는 이제 집값 뉴스입니다. 조금 예민하긴 한데 요즘 집값 오르고 있다, 바닥 쳤다라는 이야기가 조금씩 들려오고 있거든요. 이거 오른다는 뉴스도 있고 미분양도 엄청 늘어났다는 뉴스도 있고 네. 뭐 PF 뭐 난리 났다 위기다 뭐 이런 뉴스도 하여튼 여러 뉴스들이 막 있더라고요. 맞아요. 또 경매 공매도 뭐 엄청나게 물건 쏟아진다는 뉴스도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사실 경매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쩌면 선행지표거든요. 네. 근데 경매가 쏟아지긴 하는데 그것보다도 중요한 거는 경매의 낙찰률 그리고 이제 경매 물건 그리고 경매의 낙찰 가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낙찰률과 낙찰 가율이 요즘 조금 오르고 있어요. 서울 같은 경우에. 그래요? 네.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양극화가 조금 더 심해지고 있지 않냐라고 하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아파트 값도 7주, 8주 연속 계속 오르고 있고 이제 전세가 같은 경우는 51주 연속 올랐거든요. 네. 오늘 이따가 이제 부동산에서 발표를 할 텐데 오늘마저도 전세가가 오르게 되면은 서울은 52주, 1년 내내 전세가가 올랐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근데 이제 무엇보다 지금 사람들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거는 강남 집값이 왜 이렇게 많이 올라? 누가 사주는 거야 도대체? 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네. 뭐 흔히 말하는 33평 아파트가 지금 뭐 30억을 넘어서 이제는
40억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데도 거래가 되는 게 굉장히 신기한데 이게 지금 부동산원 쪽에서 이거를 좀 분석을 한 게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서 오늘 이제 매일경제라든지 여러 매체에서 이야기를 한 게 있었는데 한번 보니까 외지인들이 그렇게 많이 샀다고 합니다. 아, 서울 집들을? 네. 서울 집을 외지인들이 많이 샀는데 이 외지인의 서울 아파트 매입 비율이 전체 서울 아파트 거래 중에서 외지인이 매입한 비율이 1월 달에는 22.96%, 2월에는 23.3%, 3월에는 22.54%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 네 채 중에 한 채는 외지인이 샀다는 거네요? 거의 그렇죠. 네. 표를 한번 좀 준비한 걸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이게 외지인의 서울 아파트 매입 비율이 원래부터 이렇게 높았던 거는 아니에요. 보시면은 2014, 2015까지는 그래도 뭐 20%가 안 되다가 흔히 말하는 부동산 상승기라고 하는 2017, 18부터는 19.3% 그리고 18년도에 20.7%를 처음으로 20% 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부동산 침체가 살짝 왔었던 2020년에서 21년도 보시면은 조금 빠져요. 네. 22.2%에서 20.3%로 빠졌다가 이제 그리고 나서 다시 조금 올랐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외지인의 24.6%가 서울 아파트를 산 겁니다. 네. 그리고 이걸 보면 이제 외지인들이 집을 사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강남 3구,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가 있어요. 네. 실거주 의무가 있는데 어떻게 사냐? 그들이 와서 올라와서 여기서 집에 살고 있다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요즘 상생임대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상생임대 뭐예요? 네, 상생임대는 말 그대로 이제 새 입자와 그리고 집주인이 서로 상생을 해서 잘 살아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임대 조건인데 이게 조건이 뭐였냐면은 연간 5%, 연간이 아니죠. 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5% 미만으로만 이제 갱신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러면 이제 부동산 상승기 때, 전세가 상승기 때 그때 이제 어쩌면은 세입자들이 조금 마음 놓고 살 수 있게 해주는 대신에 그럼 집주인도 뭔가 얻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제 서울 강남 3구 같은 경우는 2년 실거주 의무가 있었는데 다시 나중에 팔기 위해서 네. 상생 조건을 걸면 그거를 네. 이 실거주 의무를 좀 약간 면제를 해주는 거군요. 면제를 해준 겁니다. 네. 이제 원래 이런 게 상생 임대인이 원래 있긴 있었어요. 원래 있었는데 그때 이제 뭐 9억 미만 집만 되고 그래도 실거주 의무는 여전히 있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유명무실한 제도다 이랬는데 2022년도 때 사실 부동산 가격이 다시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때 최고가 찍은 아파트도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이제 6월달에 새로운 대책을 내놓으면서 이제 2년 거주 요건을 일단 없애버렸고 다주택자도 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이제 9억 이상이 되는 고가주택들도 이제 전부 다 상생 임대에 포함을 시켜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지인들도 그러면은 내가 집을 사서 2년 동안 살다가 팔아야지만 비과세가 되는데 네. 그게 아니라 2년 동안 안 살아도 되는 제도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상생 임대를 이용을 해서 외지인들이 투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어차피 뭐 외지인들 같은 경우에 혹은 뭐 외지인 아니더라도 네. 그 임대료 그 전세가는 어차피 나중에 돌려줘야 되는 거라 그거 조금 더 올리는 것보다는 집값 상승에 더 베팅을 해서 어차피 집값이야 뭐 네. 그것과 무관하게 같이 이제 갈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똑똑하게 한 채를 그럼 그렇게 굴리겠다. 지방에 있는 분들 가운데 좀 현금 여유가 있는 분들은 그런 선택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많이 합니다. 이제 네.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지방에서 왔지만 가보면 요즘 미분양 이야기가 진짜 많이 들리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미분양을 넘어서 이제는 미입주 그리고 이제 할인 분양까지 많이 나옵니다. 제 기억으로 갈등이 많더라고요. 네. 네. 제 기억으로 이제 2008년도 그때 이제 금융위기 당시에 네. 그때 이제 지방 아파트들이 완전히 박살 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할인 분양 많이 했고 뭐 대구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수성구라고 하는 지역에서도 30% 40% 할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먼저 그러니까 재값 내고 들어오신 분들이 또 그것 때문에 열받아 갖고 네. 뒤에 들어온 사람들은 막 입주를 막는다, 이사 못하게 하고 그렇죠. 도로 막고 뭐 이런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던데. 많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서울의 비싼 아파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트리마제라든지 몇몇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네. 그들도 그때 당시에는 미분양이었거든요. 이제 그때 제 기억에 제가 결혼할 때쯤이었어요. 2014년이었는데 네. 이제 부천에 모 아파트가 있습니다. 굉장히 비싼 아파트. 제일 그때 경기도에서 가장 높은 아파트라고 했었는데 거기도 분양이 안 돼서 39% 할인을 한다라는 게 곳곳에 붙어 있었거든요. 39%? 네. 분양가에 39% 할인 분양. 와. 근데 지금
벌써 이미 지방에서는 네. 10% 20% 할인 분양이 벌써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미분양이 점점 쌓이다 보니까 악성 미분양으로 넘어가고 그러면은 이게 나중에는 미입주가 되면서 그러면은 건설사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바로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는 어쨌든 할인 분양을 때리는 거죠. 네. 근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뭐 서울 지역에서는 계속 신고가 이야기가 나오고 지방에서는 계속 이제 미분양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결국에는 PF 대출이 터지면은 PF 사태가 터지게 되면은 지방에서 먼저 지역적으로는 터지긴 하지만 네. 그 건설사도 결국에는 서울에 있는 건설사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걷잡을 수 없이 커지지 않겠냐라고 하는 지금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결혼 10주년 축하한다는 분들이 많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할인 분양 혹은 뭐 여기에 대해서도 그 갈등 생긴 거에 대해서도 의견들이 많던데 어떤 네. 분들은 야 그러면 먼저 저 입주한 사람들 나중에 저 아파트 가격이 오른 다음에 그럼 오른 가격은 뒤에 들어온 사람들한테 그럼 뭐 또 돌려주냐 뭐 그런 것도 아니면 빼주냐. 오른 거는 뭐 저 다 누리고 할인해서 파는 건 왜 뭐 못하게 하느냐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야 네.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 그 건설사가 차라리 같이 거의 다 비슷하게 입주하는 사람들한테 차라리 나눠서 같이 약간 더 저렴하게 해주는 게 맞지. 그 뒤에 몇 번 순번 떨어졌다고 그렇게 막 몇 천만 원, 몇 억씩 이렇게 깎아주는 게 맞냐. 그렇죠.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어떤 저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미분양 난 데를 그냥 경매로 돌리더라고요. 네, 아예 뭐 전체를 공매로 돌려버리는 데도 있고요. 경매로 돌리면 네. 그러면 이제 뒤에 들어온 분들도 사실 건설사가 싸게 판 게 아니고 이건 경매를 받아서 산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 문제는 조금 덜할 것 같기도 한데 여튼 뭐 그래도 먼저 들어오신 분들한테 굉장히 또 이게 분노 포인트기도 하고 경매든 공매든 미리 들어온 분들은 언제나 막습니다. 예, 네. 화가 많이 납니다. 많이 나죠. 예. 근데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지방을 살리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지방이 어쨌든 무너지게 되면은 정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균형 발전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지금 많이 도우려고 살리려고 하는데 정부가 이제 세컨홈 정책이라는 걸 최근에 내놨었죠. 아 지역에 뭐 네, 좀 지방에 집을 한 채 사면은 다주택자에서 빼주고 뭐 이런 걸 했잖아요. 예. 근데 이게 지금 전혀 무명무실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방 사람들도 지방 아파트를 안 사고 서울 와서 지금 집을 사고 있기 때문에 이 정책 자체에서 지금 실효성이 있냐라고 하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집들 보면 그것도 보니까 뭐야 그 무슨 대도시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뭐 대구, 부산, 뭐 서울 뭐 이런 대구, 부산, 대전 이런 데가 아니고 뭐 경북, 이렇게 전남, 진짜 막 저 시골 같은 데만 인정해 주던데 네. 그거에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이 그냥 별장처럼 이렇게 그냥 쓰는 건 몰라도 그 집을 이렇게 살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 그렇죠. 예. 이게 또 그 현지에서는 또 그런 걸 되게 싫어한대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집을 사면은 결국에는 집값이 올라간대요. 그 지역에 집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현지 사람들이 이제 집을 새로 들어가려고 하면 못 사는 거죠. 아 그래요? 네, 거기서 예를 들어서 난 속초에 지금 집을 사야 되는 속초에서 일을 하는 분인데 외지인들이 와서 집을 사기 시작하니까 3억 하던 아파트가 7억이 되고 8억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몇 년 전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사람들이 집을 못 사고 있다가 네. 전세가 올라갔어요.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갔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이 싹 다 빠져나갔거든요. 그러면은 7억 8억을 매입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들이 현지인들인 거예요. 네네네. 근데 그들은 지금 이제 7억 8억에 샀던 그런 건 집들이 문제 되겠네. 5, 6억 된 거예요 지금. 네. 자, 하여튼 그래서 뭐 서울 지방 할 거 없이 다들 지금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네. 아유, 하여튼 뭐 부동산 문제가 여전히 뭐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선 제일 큰 문제죠. 네. 표도 뭐 당연히 정치인들 입장에 표가 되어 있고 우리 입장에서는 네. 경제가 달려 있다 보니까 가장 크게 볼 수밖에 없지 않나 싶어요. 자, 외지인들, 그러니까 외지인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하여튼 서울 지역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분들이 이제 서울의 뭐 강남권이라든지 핵심 지역에 집을 사는 그래서 착한 임대인 제도를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 상생 임대 요 네. 형식으로 뭐 이런 뉴스를 부동산 소식으로 마지막 전해드립니다. 자, 오늘 요 정도 전해드리고 네. 예, 마무리하면 되겠죠? 네. 우리 류종훈 기자와 함께했고요. 내일 아침, 모레 아침 지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